안녕하십니까. 김겸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제 훑어볼 겁니다.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초보자, 완전 초보자는 안 계셔서 이번 강의가 그 수준이 약간 중간에서 약간 뭐 상 정도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여기 또 2년 차가 계시니까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회 경력도 물어본 이유가 사회 경력을 하면 이 언어가 쉽게 들어와요. 쉽게 들어와서 그런 정도는 또 여러분 또 학력이 너무나 좋아갖고 요즘은 굉장히 이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높고요. 이제 16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무역업인데요. 우리나라 무역업은 어떤 뭐 허락이나 특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무역해요. 아무나 무역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시스템이 수동이 없어요. 다 전자예요. 다 전자다 보니까 고유 번호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지 이게 무역업의 어떤 그 이유는 아니다. 등록을 안 하면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대행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무역업 신청을 해서 받는다. 17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거는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제 23쪽으로 가면 그 무역과 관련된 국제적인 조약이 그 WTO가 있는데 요 전에 전신이 그 가트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가트 협정이 너무 허술해서 WTO가 더 추가로 만들어져서 두 개 다 무역에 관련된 질서를 지금 그 관련된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쪽은 우리가 이제 세무 회계를 하기 위해서 국제 규범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상거래예요. 상거래이기 때문에 상거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부에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처럼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1항에 둘째 줄에 보면 인코텀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 그 다음에 25쪽에 3항에 신용장 통일규칙, 4항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이 세 가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 전부 다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주면서 이거는 하나의 룰이지 강제는 아니다. 강제는 아니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만들어서 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강제는 아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만 얘기하면 인코텀즈는 이거예요. 내가 이 물을 수출했는데 내가 이게 배에 올려놓으면 선적을 하거나 비행기에 실으면 내 책임이 끝나는 거야? 아니면 안 끝나는 거야? 이런 인도점, 인도가 언제야? 이런 정한 어떤 규칙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심에 관련된 규칙은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 그 추심에서 많이 붙어 있죠. 광고.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심은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돈 받으러 가는 거. 그러면 추심의 반대 용어가 있다면 뭘까요? 추심의 반대 용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참, 그치? 갖다 주는 거, 내가 싸가지고 가는 거, 그건 지참인데 비해서 추심은 채권자가 받으러 가는 행위, 그런 거를 이제 추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출자가 물건을 팔면 돈 받으러 어떻게 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통일적인 규칙이 있다. 다 상업회의소가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들었고, 이거는 강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그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입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부처가 산업통상부예요. 산업통상부가 수장인데 그 장관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쫙 위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주 가장 쉽게는 세관장, 그쵸? 세관장, 관세청장 28쪽에
28쪽에 무역협회, 그 다음에 이런 상공회의소, 외국환은행, 돈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여기는 KTnet, 내구신용장 구매확인서 발행하는 데 있죠. 구매확인서 발급하는데,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위임받은 그러한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32쪽은 무역 거래 절차인데 이 그림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나중에 한눈에 보려고 돌아와서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34쪽은 이제 이거 물건을 사고 팔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생수를 1,000만 원어치 사요. 1,000만 원어치 사는데 행사가 있어서. 근데 그 1,000만 원 사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이 계약서. 신뢰하는 데는 뭐 안 해도 되고, 신뢰하지 못하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계약서가 상거래 원래 강제는 아니라고요. 강제는 아닌데 서로들 자기들의 어떤 나중에 문제점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집안에 이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이거 하자 기간이 6개월이야, 1년이야, 2년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은 약자가 지는 거지 뭐.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원래는 우리 세무회계에 관련돼서는 계약서가 원래 의무는 아니라고요. 아닌데 그러면 상거래상은 의무인가? 이것도 원래는 아니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세무회계 때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이라서 그 거래 자체에 대한 계약이 본질이냐, 이거는 다음 문제고, 세무회계상 둘째 줄에 반가로 1번의 둘째 줄 끝에 보면 계약서가 요건은 아닌데 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첨부 서류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문서화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격리부서예요. 격리부서는 타부서가 다 해놓은 일을 맨 마지막에 봐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린 계약서 없는데요? 다 주고받고 끝났는데요? 그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리 업무는 그 회사 안에 있는 격리든 밖에 있는 격리든 똑같아요. 똑같이 사후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세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서를 나중에 만들기도 해요. 소급해가지고 뭐 안 될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하게 가정사. 내가 아들한테 또는 부모한테 돈을 빌린다. 근데 부모 입장, 자녀 입장에서도 이거는 빌리는 거지 증여가 아니다. 그럴 때는 문서가 필요하죠. 근데 벌써 1년 전에 빌렸는데 문서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깨닫고 이 엄마가 나는 꼭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아들한테 불러다가, 그래서 옛날에 차용증 안 썼네. 지금 쓰자. 그래서는 지금 날짜로 쓰지만 언제 빌린 돈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언제까지 갚는 거고 이자는 어떻다 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소급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쌍방이 합의하는 게 문서예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 계약서가 필요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 영세율 거래 중에서 용역의 국외 공급, 그 다음에 거기 그 파란 색깔 칠해진 바탕에 중겨이 무역. 제가 이제 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개무역 그러면 헷갈리는 게 이런 개도 있고 이런 개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얘만 유독 겨이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중겨이 무역, 위탁 판매, 외국인도,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계약서가 어떻게 필요하냐면 그 우측에 외화입금 증명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계약서를 제출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요. 그런데 내가 부가세 신고하려고 했는데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돈이. 그럼 외화입금이 없잖아요. 외화입금이 없으면 할 게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라도 만들어야 돼요. 계약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력이 워낙 많은 분들이 많아서 기초인데 국세는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입니다. 형식과세가 아니고
가장 기본입니다. 실질과 근거 두 개가 기본이에요. 세무회계 다룰 때. 그러니까 이 계약서라는 거는 그 제목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쌍방이 합의된 문서가 계약서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어장 들쳐서 그 47쪽을 보면 어떤 서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서식이 그 오더라고 돼 있어요. 오더는 주문이잖아요. 그쵸? 주문서예요. 주문서니까 원래 계약서가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걸 주문할 거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문서는 다 어떤 표준화가 아니라 회사마다 필요한 대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쓰는데, 그 어떻게 뭐가 되든지 간에 일방이 작성한 문서에다가 타방이 맨 밑에 보면 사인 하나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주문자가 10월 23일 날 주문했는데, 그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 나 팔게, 그리고 31일 날 사인이 오면 계약서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흔하게 쓰는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인보이스. 그죠? 인보이스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매출자 아니면 매입자. 매출자가 그 거래 내역서의 용도도 있고 돈 달라는 용도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돈 주세요. 이 물건 값으로. 그쵸? 그러면 그 인보이스에다가 상대방이 사인 하나 붙여오면 걔가 또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계약서는 그 실질이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 액수, 그게 합쳐지면 계약서가 되니까 그걸 제출하면 된다. 그런 거 없이 달랑 인보이스만 제출하면 요새 이제 그 젊은 그 실력이 빵빵한 젊은 공무원들은요, 그 혹시 이제 이런 거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자녀들을 뭐 20대 후반 이렇게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MZ 세대들의 생리가 뭔지 아세요? MZ들은요 유도리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법대로야. 이게 인보이스지 계약서예요? 뭐 이러면 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별거 아니니까 계약서화하면 된다라는 말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들추면, 47쪽은 봤고요. 48쪽은 원래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견적을 낸 건데,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서를 낸 건데, 맨 밑에 보면 그래 바이어가 나 살게 그러면 계약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서식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라고요. 칸을. 그 다음에 46쪽은 오퍼시트인데 바로 이제 제가 여기 쓴 거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 중개 이렇게 붙이면 이거 뭐예요? 아니지. 자, 중개 이렇게 붙이면 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개만 하는 사람이잖아. 중개사, 그치? 우리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렇지만 여기에 중개사는 그 이렇게 무역을 중개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받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뭐 A와 B를 엮어주고, 여기 C인데 C가 이렇게 물건을, 나 이런 물건 파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이 물건 살래요? 그러면 이제 쌍방간에 계약을 하겠죠. 예, 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퍼시트를 보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여기에 그 맨 위에 좌측에 보면 GTB라는 회사한테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메이커를 보면 이거는 ABC라는 회사의 제품을 우측에 검은색 거기에 보면은 그 다솔 인포메이션이라는 중개상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GTB가 이 물건을 사고자 한다면 그 다음 계약은, 만약에 그 다솔 인포메이션이 그 GTB가 주문서 오더를 낸다면 오더를 냈는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이상의 문서가 없다면 이 오퍼시트하고 주문서하고 합치면 계약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대리한 거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세를 다룰 때는 항상 이제 실질과세다. 실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57쪽에서 무역의 거래 조건인데 동그라미 1항서부터 8항까지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려면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보험, 대금 결제, 그 다음에 어떤 권리구제 조건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텐데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면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약서에 100kg을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나라에 도착 후 다시 개근을 하니까 99kg예요. 그러면 1kg를 추가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고 안 보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계약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1%는 허용한다라고 하면 가다가 뭐 이게 물건이 마를 수도 있고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떨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있다면 얘도 유효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수량 조건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는 동그라미 3항과 이제 수량 조건은 제가 이제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고 동그라미 3항과 이제 5항, 7항 뭐 요 정도를 우리는 아마 깊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업체, 저도 이제 20대 때는 기업체에 있었어요. 기업체에 10년 반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온 건데, 기업체에 있을 때는 이런 책이 너무 중요해요. 왜 너무 중요하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부서가 이렇게 막 분업화되어 있을수록, 분업화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이유에는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교재를 통해서 먼저 실력을 습득하고 그 서류를 요청하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는 그 서류가 어느 부서에 있나 이것도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 때는 먼저 사전 지식을 얻고 그 현업 부서에 가서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매 파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구매하는데 구매 파트는 물건은 막무가내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영업 부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 계획이 이거다. 그래서 원자재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 현업 부서를 잘 찾아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론을 많이 이제 좀 읽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자, 인코텀즈 한번 보면 인코텀즈 66쪽과 67쪽인데요. 자,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그 거래 건수가, 거래 유형을 11개로 나눴어요. 11개. 그래서 우측에 그 표가 있는데, EXW부터 DDP까지 번호를 붙이면 11개 나올 거예요. 한번 붙여보세요. 11개. 이제 11개가 이제 정형화된 거래 내용들이에요. 11개가. 그제 이 11개로 나눠놨는데, 여기서는 이때 여기서 그 인도가 언제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책임, 이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와 책임 때문에. 그러면, 여기 그 표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는 게 있고, 동그라미 없는 게 있는데, 거기 서너 줄 위로 올라가면 표에서 동그라미 표는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고 동그라미 표시가 없는 것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다. 비용을.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EXW로 팔면 수출자는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어요. 내국인한테 팔던 외국인한테 팔던 제가 이거를 내국인한테 판다고 해서 이 포장 안 해요?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외국인한테 판들, 내국인한테 판들 똑같이 파는 거예요. 똑같이 파는 거고 이런 거죠. EXW 이걸 제가 1억 원어치 팔면 이런 거예요. 문서상에 제가 7월 15일 날 우리 회사 창고에다가 이걸 1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 놓을 테니 가져가세요. 이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인도라 그랬어요. 인도. 그 다음에 책임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맨 첫째 줄에 보면 66쪽 맨 밑에 줄에 그 인도의 수령, 승낙의 의미는 매수인이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매수인이 그 물품을 수령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승낙한다는 의미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있잖아요. 이 1억 원에 해당하는 생수를 1억 원어치 생수를 제가 7월 15일 날 약속된 장소에 이거를 쌓아놨어요. 그럼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이거 안 가져갔다. 안 가져가고 이 물건이 썩었다. 물건이. 그러면 그 인수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져갔어요. 잘 가져갔는데 인도했어요. 가져갔는데 내가 원래 그 처음에 샘플 매매 계약하기 전에 요 생수를 성분 검사를 했는데 요 때는 그 미네랄이 어느 정도 수치가 있었는데 내가 딱 우리 회사 가져와서 다시 수질 검사하거나 이러니까 수치가 좀 부족하다. 신경질 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때니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나 이거 저기 그 안 사온 걸 할 거야라든가 계약 위반이야라고 할 거라든가 이런 건 또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회계 처리 시점인데 우리는 그 저기 차변에 대변에 매출 회계 처리, 차변에 외상이 됐든 선수금 까든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냐? 7월 15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변론이라는 거예요. 변론. 이날이 곧 내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날짜냐 아니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고 일단 그날은 인도해 가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분기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회사에서 오신 두 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수업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출 쪽이 많은데 우리 회사는 수입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뒤집기만 하면 돼요. 입장만 바꿔주면 돼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표를 11개가 있는 걸 봤으니까 그 뒤쪽으로 가서 다시 보면 68쪽, 69쪽은 그 조금의 요약표고요. 요약표고 70쪽으로 가겠습니다. 70쪽에. 자, 박스 안에 그 EXW로 팔면 우리 회사에서 인도하는 거라서 둘째 줄 끝에 지정된 날 적치한 경우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고 이 시점에 매출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제가 여기다가 좀 한 가지만 삽입할게요. 이 시점에 매출 그 사이에 낀 표시 하나에서 그 불러드릴게요. 계약상 다른 하자가 없다면 매출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돼.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꼭은 아니고 다른 이면이 다른 하자가 없다면 자 이렇게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FCA 조건으로 팔았다. 그러면 EXW다 FCA 조건으로 팔았다. 이거는 그냥 혹시라도 익숙하겠지만 한 번 더 봅니다. 287조 손가락 끼고 287조 여기 앞에 분은 그 포스트잇을 가져오셨어요. 그죠? 이거 잘 갖고 오셨어요. 이 서식은 수시로 볼 거라서 이렇게 접어 놓든가 거기 우측 하단에 보면 결제 금액 조건이 있어요. 결제 금액 49항란에 여기는 CPT 조건으로 팔았어요. CPT 조건 그 11개 중에 네. 자, 그 다음에 수입신고서 하나 더 볼게요. 375에 여기는 수입인데 수입 조건이 54항란에 결제 금액 44,101불을 수입하는데 FOB 조건으로
수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봐놓고 70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FCA 조건으로 팔았다면 거기 박스 안에 여기는 이제 매도인, 매입자 이렇게 나오는데 매도인은 수출자고 매수인은 수입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까지 해주고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된다. 인도와 책임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매출 매입을 처리한다. 이게 이제 전체가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낀 표시에서 아까처럼 다른 하자가 없다면 똑같이 껴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71쪽에 있는 FAS는 선측입니다. 배 옆에다 갖다 놓는 거, 배 옆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수출에 지금 현재 전쟁 중이라서 운항이 원활하지 않아서 적치돼 있다. 뭐 이렇게 뉴스 나올 때 그 부산항이 나오면서 부산항 옆에 컨테이너들이 잔뜩 있는 게 나와요. 지금 못 가고 있다. 아니면 지금 배가 부족해서 못 가고 있다. 거기가 바로 배 옆입니다. 거기가. 그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인도가 끝나는 거.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 배 옆에다가 적치하면 인도와 가져가면 책임이 끝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읽고 싶으면 옆 밑에 있는 걸 좀 더 읽어주면 좋습니다. 72쪽에 FOB, 그 다음에 그 우측에 CFR, 그 다음 쪽에 CIF 세 개를 같이 봅니다.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FOB는 그 영어 단어 온보드입니다. 온보드. 배에 올려놓는 거. 온보드입니다. 온보드. 그 온보드만 하면 인도가 끝나는 거예요. 인도가. 그리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도의 책임이 끝났다. 가져가는 사람의 이제 역할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배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73쪽에는 그 마에 보면 CFR 본선 인도 조건에 여기는 F 저기랑 똑같습니다. FOB 이 조건에다가 대신에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더 부담하는 거. 본선 인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쪽에 CIF는 똑같이 본선 인도 조건에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포함하는 조건. 그렇습니다. 똑같이 배에다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삼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저하고 공부한 다음에 사무실 가셔가지고 인보이스를 잘 보세요. 인보이스를 보면 66쪽으로 돌아와서 인보이스 안에 만약에 FOB로 팔면 그 좌측에 표가 있는데 FOB로 수출하면 수출 항구 표시가 FOB 뭐 인천이면 인천, FOB 부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고 CFR, CIF로 되어 있으면 수출자가 해상운임 부담한다 그랬죠. 해상운임. 그래서 목적항까지로 되어 있어요. 목적항까지가. 그러니까 FOB는 수출자가 본선에 올려놓기만 하면 끝나고 해상운임은 네가 부담하는 거야. 이런 거고. CFR과 CIF는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가 책임인 거지, 그죠? 그 비용 부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은 매도인이 운반비 부담, 그 다음에 FOB는 수입자가 운반비 부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L 여러분이 갖고 있는 BL 선화증권에도 마찬가지. FOB는 후불이에요, 후불. 그거는 수출자가 부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콜렉트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CFR, CIF는 선화증권 안에 프리페이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